안녕하세요. JD 부정부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43% 폭락, 문제는 오늘 미국의 GDP 발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 늘리시고 조기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정부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그저 놀라운 3분기 GDP 전망치,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43%, S&P 500 지수는 1.43%, 다우존스 지수는 0.32%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43% 폭락, 문제는 오늘 미국의 GDP 발표. 어제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12.3% 증가한 75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신규 주택 판매가 그리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이것이 어제 채권금리 상승을 설명하는 유일한 지표라 이것으로 뉴스는 설명 중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소비는 고금리에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며칠 전 빌 에크먼이 미국채 쇼커버 청산했다고 해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채 금리는 떨어진 만큼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러다 미국채 5년물 입찰 수요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금리는 더 올랐고 그로 인해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3분기 GDP입니다. 4.7%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는 무려 5.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게 미국의 GDP가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더 높이 더 길게 가져갈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GDP는 어떻게 나올까요?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GDP는 낮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국의 GDP를 비롯한 고용 소비 등 경제 지표가 앞으로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게 오래 갈 것이란 얘기죠. 이러면 주가에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금리가 높고 유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이미 금리를 높일 여력이 없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어제 금리를 동결했고요.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동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만이 금리를 오히려 경기 과열 우려로 높인다면 주가는 조만간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GDP를 비롯한 고용 소비 등 경제 지표가 앞으로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채 금리가 급락할 것이고 유가도 급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금리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금리 쪽으로 채권 쪽으로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결국은 몰릴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에는 결국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GDP, 고용 소비가 결국 하락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오르는 주식은 따로 있죠. 현금성 자산이 많고 성장성이 높은 빅테크입니다.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 없고 빚이 많으며 당장 먹거리가 없는 실적이 안 좋은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할 것입니다. 요즘 실적 시즌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의 저조한 성적 때문에 다른 매출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9% 이상 폭락했습니다. 핵심은 AI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와의 접목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3%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시장 점유율도 훨씬 적은데 애저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알파벳 AI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알파벳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AI가 역할을 못해줬다는 것이 주가 급락의 원인입니다. 아마존이 5% 넘게 덩달아 주가가 빠졌는데 같은 이유인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급하게 스타트업을 인수해 AI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내일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성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보다 더 떨어진다면 아마존은 추가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그래서 AI입니다. 애플도 AI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빠졌고 애플은 1% 넘게 빠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시총이 2.675조 달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이 2.530조 달러입니다. 5.5%가 차이가 납니다.
메타도 오늘 실적 발표 후 4% 넘게 올랐으나 컨퍼런스 콜 이후 오히려 마이너스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GDP는 낮게 나온 것이 좋습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결국은 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나이 들수록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은 절량과 유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는 절량이고요. 저수지로 흘러가 들어가는 물은 유량입니다. 자산을 예로 들다면 부동산과 주식은 절량이라 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유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매달 받는 월급 또한 유량입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량과 유량 중 어떤 것이 좋아야 할까요? 당연히 유량입니다. 자산이 하나 없어도 월급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활비는 약 5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매월 5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남으니 소비 성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30대 골드미스가 오마카세에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며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량이 없는 100억 원대 강남의 빌딩 부자는 소비 성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100억 원대 강남의 빌딩 부자라 하더라도 건물에 공실이 들어서서 들어오는 월세보다 이자와 원금을 매월 더 많이 은행에 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고 보증금과 전세금을 내주는 것을 감안해 자산을 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만기가 오면 대출 연장이 될 것인지, 대출 이자는 얼마나 오를 것인지, 혹시 원금 상환은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부자는 현금성 자산이 있어도 선뜻 소비를 하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황이라도 오면 부동산이 아예 팔리지 않아 현금이 마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불황에는 꼭 써야 할 돈이 없어 피가 마릅니다. 특히 갭 투자로 열채증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대출 만기 또는 전세금 만기가 돌아오면 그야말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유량이 풍부합니다. 불황이 와도 주가는 떨어져도 팔면 팔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 주 단위로 팔 수 있기에 불황이 와도 생활비가 모자랄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자보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불황에도 불황에도 주식 투자자가 유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절량보다 유량이 풍부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면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돈만 많다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버타운은 예전과 달리 도심에 있습니다. 예전에 실버타운은 산속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산속에 있으니 손주들이 오지 않고 있던 병원도 나가고 외로워서 도심으로 가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심에 교통 좋은 곳에 대학병원과 붙어 있으면 아주 좋은 실버타운입니다. 외삼촌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대학병원과 붙어있는 실버타운에 계십니다. 원래 수도권 빌라에 숙모와 함께 사셨는데 숙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습니다. 게다가 치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GTX가 들어온다는 바로 옆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GTX 붐이 일었을 때 빌라를 기가 막히게 9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돈을 가지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2020년에 안 팔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대신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을 주고 나니 약 6억 원 정도가 남았죠. 이 돈을 가지고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건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입니다. 여기에는 보증금이 9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실버타운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식으로 밥을 먹고 하우스키퍼가 상주하고 있어서 전화만 하면 올라와 청소 다 해줍니다. 건국대 병원이랑 붙어 있어서 건강관리 등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건강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등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 얘기가 70평생 자신이 결정한 것 중 여기에 들어온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보증금이 9억 원이 있어야 하고 매월 월세를 5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꽤 큰 금액입니다. 게다가 웨이팅이 2년 정도 걸리고 나이도 70대 정도에나 들어가지 80세 넘어가면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외삼촌은 인천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병원과 붙어있는 실버타운인데 보증금 3억 원 정도에 월 200만 원입니다. 빌라 판 돈으로 보증금 치르고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해서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었죠. 비록 수도권이지만 서비스는 꽤 괜찮고 대학병원이 붙어 있어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인이라면 70대가 되었을 때 능력이 된다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실버타운에 들어갈 보증금도 현금 흐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걸려 거동이 힘들면 택하는 것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2008년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등급만 받는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있죠. 1등급에서 2등급은 침대에 거의 누워 있어야 받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대부분 집에서 요양이 불가능하니 요양원으로 갑니다. 물론 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최대 4시간 정도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24시간 돌볼 수 없다면 요양원으로 가야 하겠죠. 요양원이 좋은 것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식비를 포함해서 약 7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3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만 가능하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에게 집에서 서비스를 3시간 정도만 받아도 생활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경우는 재가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요양원에 못 들어가는 3등급 이하가 택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6인실에 간병인 1명을 두고 씁니다. 약 60만 원 정도 합니다. 2명을 두면 120만 원 정도 내야 하겠죠. 그러나 고관절 수술 등을 해서 간병인을 한 사람을 따로 둬야 할 경우 최소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역시 돈이 부담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요양 등급 받고 요양원으로 부모님을 보내면 가장 편하죠. 그러나 만약 본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도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둘 다 단체 생활이기 때문이죠. 6인실에 들어가야 하고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TV도 마음대로 못 켜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따로 구해서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최대 4시간이고 3등급 이하라면 3시간이 최대입니다. 문제는 돈이죠. 간병인을 쓰려면 월 3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즉 최소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량이 아닌 유량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나쁜 부동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주에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노인이 되기 전에 10억 원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50대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에는 1억 원, 70대에는 10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학병원이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를 합시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약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자식의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43% 폭락, 문제는 오늘 미국 GDP 발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